사람들은 안전수칙은 피로 쓰여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종종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피가 흐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이 날은 3번째 피가 흐르는 날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크니에 위치한 바알리프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굉장히 깊고 길고 복잡한 광산 중 하나이다. 약 2.3km 깊이 아래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금광을 생산하는 곳이다. 1994년 한 해에만 광부들이 약 7만 kg의 금광을 캐냈고 1994년 기준 한화로 6,600억 원에 달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 이만큼 엄청난 규모의 광산이었기 때문에 하루에만 약 500명 이상의 광부들이 광산을 들어가고 있었다. 하루 8시간 이상, 심하면 12시간 이상을 지옥 같은 환경에서 일한다. 광부들이 없다면 6,600억 원 가치의 금광을 애초에 캐지도 못한다. 그래서 광부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야 했는데 그렇진 않았다. 왜냐하면 남아공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아파르트헤이트. 아파르트헤이트란 분리 또는 격리라는 뜻으로 남아공 독재 정권이 실시한 차별 정책이었다. 흑인들이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을 정도의 차별 정책이 있었지만 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핵심 법률들이 철폐하기 시작했고 1994년엔 넬슨 만델라의 당선과 함께 아파르트헤이트는 완전히 막을 내렸다. 1995년은 아파르트헤이트가 철폐하기 시작한 지 4년이나 지난 이후였지만 그래도 그 정책의 잔재는 남아있었다. 아파르트헤이트 기간 동안 백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었고 흑인들은 그동안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여 사회의 굳은 일을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 바알리프 광산의 주인은 백인이었고 수백 명의 광부들은 모두 흑인이었다. 당시 광부들의 월급은 125달러로 현재 한화 기준 33만원 정도로 굉장히 적었다.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을 값싸게 쓰며 자신의 배를 넘치게 채우고 있었다. 바알리프 광산에 많은 광부들이 광산으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 광산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탑승해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3m 높이의 5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분리 후크로 연결된 케이블로 작동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운송수단을 분리 후크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편리한 만큼 안전은 조금 포기해야 한다. 만약 분리 후크가 풀린다면 그대로 엘리베이터는 낙하한다. 이 엘리베이터의 탑승 적정 인원은 70에서 80명이다. 광산의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사람, 광물, 장비를 반복적으로 약 1.7km 깊이 롯데타워 3개보다 높은 비현실적인 높이를 왔다 갔다 해야 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엘리베이터 사고는 이전에 몇 번이나 있었다. 1980년 3월 27일 바알리프 광산에 엘리베이터가 하강 중 갱도에 끼어 멈췄다가 케이블이 풀려 추락해 31명이 사망했었고 1987년 남아공 웰콤의 세인트 헬레나 금광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끊겨 추락해 5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남아공 광산에서 2번이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있었지만 광산 회사와 경영진들은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다. 광산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안전보다 그들의 돈이 더 중요했다. 1995년 5월 10일 광산이 24시간 돌아가야 회사가 돈을 더 벌기 때문에 광부들은 교대 근무를 한다. 오후 10시 30분 광산 속 깊은 곳 일을 마친 광부들은 교대할 시간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늘 일상처럼 엘리베이터에 올라선다. 50명, 70명, 80명, 90명. 엘리베이터의 적정 인원을 넘어섰다. 마치 출근길의 지하철보다 더 빼곡히 들어섰다. 104명. 개미 한 마리도 못 들어올 것 같이 사람이 들어서자 엘리베이터는 작동한다. 엘리베이터의 적정 인원은 70에서 80명이었지만 수용 한계는 100명이었다. 한계치보다 4명이 더 타긴 했지만 이렇게 100명이 넘게 타는 것은 사실 흔히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광부들은 퇴근하고 지친 몸을 달랠 생각으로 광산을 거슬러 올라가 460m의 높이 아파트 159층 높이에서 104명을 실은 엘리베이터가 수직 낙하한다. 광부들은 이 엘리베이터를 멈출 수도 탈출할 수도 없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낙하를 끝낸다. 광산 바닥에 충돌했다. 엄청난 사고였다. 낙하 시간은 단 10초 내외였다.
그래도 확률은 희박하지만 생존자가 있을 수 있었다. 12톤의 광차가 부서진 엘리베이터 위에 떨어졌다. 거대한 먼지와 굉음이 일었다. 엘리베이터는 3분의 1의 크기가 될 정도로 지디겨졌다. 처참한 광경이었다. 마치 엘리베이터와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한 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광산은 비상 모드가 되며 안에 있던 약 400명의 광부는 대피했다. 광산의 외부 인력들은 사고 소식을 듣자 자신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규모라는 것을 깨닫고 경찰과 구조대를 불렀다. 광산 구조대의 부장 푸스라는 사람은 피해 현장을 힘겹게 내려갔고 드디어 현장을 보자 그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다. 그곳은 살점과 잔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것을 현장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결국 그는 구조가 아닌 유해 수습을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광산 깊은 곳의 온도는 50도에 육박해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엄청난 충격으로 먼지와 흙이 유해를 덮어서 구분이 어려웠다. 61시간 동안 최대한 유해 수습 작업을 진행하여 56구의 시신을 회수할 수 있었다. 모습이 너무 참혹해서 청 같은 것으로 싸 메어서 들것에 실어 지상으로 옮겨졌다. 수습 작업을 끝낸 구조대들은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을 하였다. 104명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사망한 사고. 이 사고에 대한 답을 정부는 들어야 했다. 모든 건 그 광차에서 시작되었다. 이 광차는 광부들을 운송하는 수단이었다. 광산이 넓기 때문에 작업구역에 걸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들을 빠르게 운송해 주어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선로에 결함이 있어 광차가 이탈하고 광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턱 스크립트를 뚫고 광산 안쪽으로 추락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이런 추락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열차에 비상 스위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비상 스위치를 누르면 즉시 멈출 수 있었는데 누르지 않았다. 왜 누르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다. 광차의 운전자. 이 열차의 운전자는 죽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다. 정부가 원인 규명을 위해 그 운전자를 찾아냈고 그때 당시의 일을 물어보자 운전자는 광차가 이탈하자 당황하여 광차를 뛰어내렸다고 한다. 그는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계속된 조사로 그 광차가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과 여러 사고 이후 권장된 긴급 안전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광차가 엘리베이터와 충돌하면서 분리후크가 열리게 되어 케이블이 떨어져 추락하게 된 것이다. 만약 분리후크가 열리지 않았다면 케이블이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있어 자유낙하를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광차와 충돌로 이미 엘리베이터가 파괴되었고 낙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곤 해도 어쨌든 낙하하게 되어 광차에 눌릴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구조하러 가기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원이 생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어쨌든 광차가 광산 안으로 추락한 순간 사고는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 사고를 즉각 대응했고 추모했다. 전국 광부 노조는 바알리프 광산 소유 회사와 경영진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회사와 경영진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망한 광부들의 유족에게 보상을 주었다. 그 후 광산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법이 바뀌었고 최첨단 안전 시스템이 설치되었고 광부의 작업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도 했다. 1909년에서 1994년 사이 광부 사망자가 69,000명이라고 한다.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있었는데도 광산 아래의 사람들의 안전 관리에 너무나도 미흡했다. 심지어 2건이나 엘리베이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안전 조치를 개선하지 못했다. 좀 더 빨리 처우가 개선되었다면 104명의 광부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 후 바알리프의 엘리베이터 사고는 최악의 엘리베이터 참사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이 사고는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고 한다.